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공격수 요케레스. 이 선수가 아스날과 맨유 이렇게 두 팀에서 링크가 뜨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팀에서의 활용법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맨유, 아스날은 요케레스를 어떤 생각으로 영입하려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요케레스 이적 사과와 관련돼서 간단한 얘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맨유 활용법 첫 번째, 등딱 후 전개입니다. 맨유는 후방 빌드업 할 때 상대를 엄청 뒤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플레이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짧은 패스로 빠져나와서 역습이 차근차근 전개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빌드업 할 때는 롱킥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 쪽으로 공이 향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호일룬 같은 선수가 이 공을 받게 됐었는데요. 호일룬은 여기서 잘 버텨주지 못했죠. 하지만 요케레스는 호일룬에 비해서는 잘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힘이 훨씬 더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린 호일룬에 비해서는 몸통도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공을 어떻게 등으로 비벼주면서 버텨내고, 쿠냐 같은 선수가 지워놓으면 리턴 주면서 이 두 명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은 다 개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호일룬 가르나초일 때보다는 훨씬 더 파괴적인 공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맨유에서의 활용법입니다. 바로 쿠냐와의 자연스러운 스위칭인데요. 요케레스는 스포르팅에서도 그렇듯이 왼쪽에서 공을 잡아서 안쪽으로 파는 플레이를 좀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오른발잡이가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바로 슈팅할 각도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왼쪽 공격수 쿠냐와 제대로 된 연계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냐가 워낙 공격 작업할 때 자유로운 움직임이 장점인 선수고, 또 요케레스가 이렇게 왼쪽 사이드로 빠져줬을 때 쿠냐는 가운데 쪽으로 가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주면서 침투해서 세컨볼을 먹거나 요케레스에게 어시스트를 받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또 요케레스도 이런 쿠냐의 움직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쿠냐가 있기 때문에 수비들은 어느 정도 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요케레스가 자연스럽게 1대1 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1대1 하면서 요케레스의 슈팅 기회도 나오겠죠. 이게 쿠냐라는 다재다능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다대1 싸움에서 파울을 얻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유가 후방 빌드업 하다가 앞쪽으로 요케레스에게 도전적인 볼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요케레스는 이 공을 잘 잡아가지고 전진시킬 수 있는데, 그때 요케레스만 너무 앞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 아직 뒤에 붙어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요케레스가 주변에 선수 없구나, 내가 쭉 치고 들어가다가 파울 얻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파울 얻는 것도 능력이에요. 일단 뺏기는 게 최악인데 뺏기지 않고 파울 얻으면서 다시 우리가 정돈된 상황에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유가 상대 선수들을 많이 끌어당겨 주니까 요케레스가 이런 소수의 수비진과 싸움하는 시간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호일룬에 비해서는 이런 다대일 싸움에서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케레스가 여기서 파울을 얻어냈다, 그러면 공격수 한 명만 고생하면 나머지 10명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케레스는 체력을 아꼈다가 이런 데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맨유 활용법 네 번째, 짧게 썰어갈 수 있는 전봇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맨유가 꼭 카운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느린 템포 속에서 공을 돌리면서 상대의 수비진을 깰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요케레스를 전봇대처럼 이용할 수 있죠. 요케레스가 등딱이 되는 선수라서 이렇게 버티고 리턴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티고 공을 잡는 선수가 누구냐? 브루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브루노가 창의성도 있고 또 직접 슈팅 능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로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또 브루노가 공 잡은 순간에 아마드나 쿠냐 같은 선수가 순간적으로 박스에 쭉 들어가주면서 오픈 패스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브루노가 여기서 그냥 템포 조절을 할 수도 있죠. 결국에 지금 나왔던 활용법들이 호일룬에 비해서 몸싸움이 좋은 게 아주 큰 옵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은 클래식 9번한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스트 플레이들을 요케레스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이라는 게 한두 번의 패스로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케레스가 저런 블랙홀 같은 위치에서 한번 버텨서 뒤로 내주고, 또 맨유가 받은 공을 여러 번 패스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그때 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한번 버텨주는 게 이 공격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요케레스가 그 퍼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유 활용법 5번째, 그냥 마무리입니다. 요케레스가 속도 받아서 뛰면 그냥 브루노 같은 선수가 퀄리티 높은 전개 패스 한 번 빵. 그리고 요케레스가 한 명 정도는 힘으로 제쳐낼 수 있기 때문에 제쳐내고 슈팅, 득점입니다. 사실 스포르팅에서의 득점 모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의 득점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케레스가 이런 식으로 득점하는 감각 자체는 유럽에서 가장 올라와 있을 겁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지루 같은 선수가 아니라 사실상 루카쿠, 홀란드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케레스가 단순 몸싸움만 좋았다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속도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속도를 살리는 과정에서 밸런스도 잘 안 무너지고 마무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특히나 맨유 활용법 5번에서 가장 특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건 이미 아모림이 경험했던 방식이죠. 스포르팅에 있을 때 요케레스를 이렇게 아주 잘 써먹었기 때문에 맨유에서도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유 오면은 활용법이 많고요. 일단 맨유가 가장 필요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가 요케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급이겠죠. 사실 맨유가 주급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시즌 에릭센, 린델로프, 조니 에반스 이런 선수들이 계약 만료가 되고요.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희망의 로를 돌려보면 이 선수들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 합하면 33.5만 파운드의 주급이 비게 됩니다. 6억 2천만 원 정도 확보가 되고요. 또 다른 공격수들도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까지 합쳤을 때는 여유가 좀 생기는데요. 이제 요케레스가 원하는 주급이 5억 중반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파운드로 치면 한 30만 파운드 정도 될 것 같은데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유가 주급 체계를 슬림하게 만드는 중이라는 거죠. 이제 카세미르가 35만 파운드, 6억 5천만 원 정도로 최고 주급자인데 카세미르도 이제 계약 만료되면 브루노가 최고 주급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브루노랑 비슷한 주급을 맞춰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요케레스가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이게 요케레스가 잘하면 주급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케레스가 못할 때 골치 아파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옆에 있는 애는 놀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성과까지 나옵니다. 근데 얘가 받는 연봉이 저보다 많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축구에서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요케레스가 영입하고 나서 다시 파는 것도 쉽지 않은 나이라서 그 이적료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이렇게 높은 주금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맨유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에서는 일단 전방 압박 요원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특유의 빠른 속도로 외대고르와 함께 전방 압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체력만 뒷받침이 된다면 전방 압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체력을 잘 90분 내내 분배를 하는 거겠죠. 또 아스날 전술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이제 아스날은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에게 공을 빼앗고 그 공을 바탕으로 소유권 유지하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길 원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이블 세팅하는 단계일 텐데 이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케레스가 아스날에서는 하베르츠가 했던 것처럼 전방 압박 요원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카의 역크로스 내지는 외대고르의 역크로스를 받아줄 트윈타워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일단 아르테타가 추구하는 공격 방식이 이렇게 역크로스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메잘라를 키 큰 선수를 기용할 때가 많습니다. 라이스라든지 메리노 같은 선수가 되겠죠. 그리고 요케레스가 톱으로 사용된다면 하베르츠 같은 선수도 왼쪽 메잘라에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케레스와 함께 트윈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겠죠. 요케레스라는 선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요케레스가 헤더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24-25 시즌 리그에서 39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헤더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발로만 넣었는데요. 그 정도로 헤더가 장점이 아니고 공중볼 경합도
한 번 정도밖에 따내질 못해요. 보통 스트라이커가 일반적인 평균이 한 게임당 3번 정도 따내고요. 뭐 괜찮은 공격수는 한 5번까지 공중볼을 따내줍니다. 하지만 요케레스는 한 번, 애초에 공중볼 경합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헤더가 좋은 선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요케레스가 뭐 일반인보다 헤더를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축구 선수고 저 정도 레벨까지 갔으면 크로스가 잘 올라온다면 충분히 헤더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 최상위 레벨에서의 디테일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팀 수비진들도 요케레스가 스트라이커 장신이기 때문에 수비가 요케레스를 아예 놓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케레스에게 분산되는 수비들도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왼쪽 메잘라 선수가 더 많은 헤더 기회, 더 많은 여유를 얻을 수도 있겠고요. 또 요케레스한테 직접 좋은 크로스가 온다면 요케레스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윈타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스날은 또 세트피스 공격이 되게 장점인 팀이잖아요. 그래서 세트피스의 높이도 충족해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일단 아스날이 세트피스 할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설 때가 많거든요. 한쪽에 키다리 선수들을 많이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가운데 쪽에 배치를 해놓고요. 상대 수비 중에 한 명을 끌어내 놓습니다. 그러면서 저 키다리들이 박스 안에 골고루 배치가 되면서 라이스가 그 안쪽으로 매서운 코너킥, 그리고 저기서 우당탕탕 하는 상황에서 득점을 하는 그런 걸 원하는데요. 요케레스가 여기서도 키다리 모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박스 안에서 우당탕탕 득점하는 능력이 또 요케레스가 좋기 때문에 저기서도 마무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 아래서는 또 공중볼이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선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스날 활용법 4번째, 이 역시 맨유와 비슷합니다. 역습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리그 최상위권 팀들에 비해서는 역습이 엄청 강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케레스가 온다면 이 역습에서의 스피드나 마무리가 괜찮아질 것 같고요. 유틸성, 그러니까 뭐 전방 압박하고 미끼 움직임하고 연계 플레이하고 오프 더블 가져가고 이런 건 하베르츠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습 1대1 마무리는 하베르츠보다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딱 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웨데고르가 전개 패스하고 요케레스가 잡아서 마무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마르티넬리 트로사르보다는 역습에서 확실한 옵션이 될 것으로 보여요.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요케레스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득점력도 약하기 때문에 저기서는 요케레스가 또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활용법 5번째는 맨유와의 공통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다 싸움에서 파워를 얻어내주고 지공에서 전봇대 역할을 해주고 또 마르티넬리 트로사르와 스위칭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스날은 맨유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세슈코라는 옵션과 함께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케레스, 세슈코 둘 다 시도하면서 만약에 요케레스로 갔을 때는 윈나우, 그러니까 당장 우승을 준비하는 그런 픽으로 돌입을 할 것 같고요. 세슈코는 미래의 성장 비용까지 반영된 가격으로 영입을 할 것 같습니다. 요케레스는 베르타 단장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밀었던 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세슈코는 뭔가 아르테타가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 하베르츠라는 1옵션이 있기 때문에 세슈코 그렇게 무리하면서 출전 안 시켜도 될 것 같고요. 여유롭게 출전 시간을 분배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케레스랑 구단이랑 좀 합의가 돼야 돼요. 이 갈등 이슈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케레스와 스포르팅 간의 공식 문서에는 1억 유로가 바이아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70억이고요. 이적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맨유가 요케레스를 데려오려면 두 가지에서 합의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선수가 오케이 해야겠죠. 그리고 요케레스의 지금 현 소속 구단인 스포르팅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요케레스는 마음의 문제고요. 구단은
돈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구단과 얘기하는 걸 쌩까고 그냥 요케레스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이제 바이아웃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 1억 유로, 그러니까 1570억을 들고 스포르팅에 가면 야, 내가 1억 유로 줄 테니까 너는 나가 있어. 우리 요케레스랑 단독으로 얘기할게.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 1억 유로라는 금액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케레스가 그동안 구단에 헌신한 것도 있고 또 태도 관련해서 나쁘게 했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사협정, 그러니까 비공식 구두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당연히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그냥 서로 입으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급되는 금액이 6,500만 유로, 우리 돈 1,02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실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스포르팅 회장은 오케이, 우리가 1억 유로 받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해. 그래서 1억 유로는 아니야. 그런데 난 금액은 정한 적 없어. 아니, 요케레스가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사전에 정해놔? 이렇게 지금 회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에서 확실한 건 옵션 포함 7천만 유로에 안 팔 거다.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비싸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이전트는 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6,500만 유로 너 얘기했었잖아. 왜 이제 와서 지금 말 바꾸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회장이 6,500만 유로로 구두로 약속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에이전트가 금액을 정한 적은 없는데 정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그렇게 요케레스와 구단 간의 상황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맨유도 아스날도 자기가 생각하는 요케레스의 가격이 있을 텐데 거기서 넘어버리면 이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케레스, 맨유, 아스날 간의 호흡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단 측면에서 더욱더 필요한 구단은 맨유다. 아모림이랑 호흡을 맞춰본 적도 있고 딱 요케레스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마련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요케레스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